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9월 달에 한번 모셨다가 이번에 그 사이에 조선이나 이제 해운, 항공 쪽에 너무 많은 바뀐 변수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부에서는 조선업종을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네. 요즘 참 핫하잖아요. 네. 그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국내 이제 LNG선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많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천연가스는 배로도 옮기기도 하지만 파이프로도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60%는 거의 다 파이프로 옮겨지고요. 배로 움직이는 부분은 더 적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되고 유럽은 특히나 주로 그 넓은 대륙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랑 인접해 있어서 네. 그 파이프로 옮기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80%나 되고 그리고 20% 정도만 이제 LNG로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랑 유럽 사이에는 당연히 파이프로 수송을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만약에 이것을 끊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LNG로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단순하게 저희가 뭐 요즘 노드스트림 뭐 프로젝트 2 취소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한 그 LNG 캐리어가 몇 척 필요할까라고 보면 전 세계 LNG 캐리어가 한 680척 정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해서도 한 70에서 75척 정도의 배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노드스트림 2만 대체하기 위한 LNG 선박이 70에서 75척 네. 필요하다. 네네. 그럼 국내 조선사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국내 조선사가 이 LNG 선박에 거의 전 세계 수주의 대부분을 수주하지 않나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87%를 수주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거의 있는 다 상황이고요. 싹쓸이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일본은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정도를 건조를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모든 선주들이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를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었나요? 대부분 그 전에도 싹쓸이인데.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일본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포지션이 조금 컸었는데요. 일본이 이 LNG 시장에서 모스 타입, 뭐 멤브레인 타입 이렇게 해서 화물창의 타입이 계속 변하는데 옛날 타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타입으로 잘 넘어가지 않고 자기네 자체 독립 화물창과 옛날 구식 모스 타입 이것만 고수하다 보니까 유럽 선주들이 잘 찾아가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쏠림 현상이 일본이 LNG를 덜 만들면서 더 세졌고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워낙 필요하니까 이제 많이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마저도 다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으면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에서 PNG인데 네.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제재 이후에 너무 이 러시아한테 받는 게 편중이 돼 있다 싶어서 그렇죠.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뭐 미국으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이거를 배로 옮겨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죠. 네, LNG 방식으로 해서 배로 실어 나르는데 그 배를 국내 조선사들이 만드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드스트림 2 기존에 이제 지금 잠깐 정지돼 있는 요 사업 대체만을 위해서 필요한 선박이 한 70에서 75척 정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75척 정도를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해당하는 수주죠? 작년에 국내 조선업체가 한 70척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년에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동원이 돼서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만 만든다고 해도 어쨌든 1년 이상치의 물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 3사 통합으로 해서 한 50척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한국조선소가. 1년에요? 근데 네. 상당히 여러 프로젝트로부터 저희가 수주를 받는데 오직 한 프로젝트가 그거를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발주를 할 그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발주에 많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럼 기존에도 원래 한 70척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 대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얹어질 게 한 50척 정도, 에서 한 70척 정도라고 보면 미어 터지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나중에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을 더 늘릴 만큼 시장이 커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제 한 20척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무조건 있는 도크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LNG를 만드는 스페이스를 늘리면 다른 선박은 오히려 더 적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중대한 투자 판단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 기간 동안의 걸 수주를 해서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1년에 요즘에 1년에 수주가 나오는 것만큼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노드스트림 2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게 사실 한 6년간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물론 굉장한 일이긴 하지만 이 6년간의 프로젝트를 한 방에 정말 폐기해 버릴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조선사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조선사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조선소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의 건설비를 들인 그 주체들이 고민일 것 같고, 그래서 수입 국가도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일과 이 건설에 아마 참여한 회사가 뭐 스위스 회사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건설을 그만큼 해서 여기에서 뭔가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그 틀이 짜져 있을 텐데 이제 그 주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조선업체는 시장이 어쨌든 LNG로 많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최근에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또 이제 추이가 예전에 오셨을 때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작년 9월 달에 오셨을 때는 그때도 이제 중고선가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지수로는 신조선가를 중고선가 지수가 뛰어넘었지만 절대 금액 자체로는 아직 중고선가 지수가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보다 낮았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변화가 어떤가요? 4분기 정도부터 중고선가가 조금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분기부터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6,000박스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중고선가의 가격이 5년 정도 쓴,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중고선가의 가격이 신조선가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예, 상승을 했죠. 엄청나네요. 2배. 네네. 그럼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네요. 그간에.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좀 그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사이가 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1분기 되고 나서 신조선가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편인데, 중고선가는 막 한 주에 막 8포인트, 7포인트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한 200포인트대 정도 되는 지수가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8포인트 막 7포인트면 막 3, 4%가 한 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합 지수인데 그 정도로 움직일 정도니까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특정 선종들의 중고선가가 상당히 과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액 기준으로는 중고선가는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신조선가도 많이 올랐나요? 신조선가는 지수 기준으로 작년 1년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22.4%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초 들어서도 작년에 제일 개별 선종 기준으로 선가가 덜 오른 게 LNG 캐리어였었는데 4분기부터는 오히려 LNG가 발주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 단위로 요즘에 이제 한 2억 1천만 불 좀 넘는 정도 수준인데 거의 주 단위로 100만 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초에도 한 152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가로 한 2포인트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그럼 앞으로도 이 LNG 쪽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높겠네요. LNG랑 관련된 뭐 재료 가격이 더 오르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좀 헤비해지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격 장가를 충분히 더 시켜도 될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선사 투자에서 이 LNG 운반선을 투자 포인트로 잡는다면 어느 회사가 좀 가장 강점이 있죠? 지금까지 회사가 창사해서 가장 많은 LNG 캐리어를 만든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3사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특정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데들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본행제 업체를 하는 데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모두 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들어가는 LNG 캐리어에 그 초저온 본행제를 넣고 있고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고 동성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고객 같은 타입을 만드는 거라서 LNG가 나온다고 하면 같이 가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LNG 관련 부품사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조선업체들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본행제 업체들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본행제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장이 등락을 막 거듭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장 적게 만들었을 때보다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쭉 퍼포먼스를 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만드는 모습은 잘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옛날 고점으로 한번 올라가면 또 시장이 한번 주춤하고 또 이런 거를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본행제를 만드는 재료의 가격이 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NG 추진선, 뭐 LNG랑 관련된 거에서 뭐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보려면 오히려 HSD 엔진처럼 그냥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전체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나은 면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HSD 엔진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비중이 높은가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비중 그리고 해외에서는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실제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행제 하는데 본행제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LNG를 이제 운반을 할 때 뭐 영하 아주 낮은 온도로 네, 마이너스 162도에 심지어 구기압 고압이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기체를 액화시켜 놨으니까 계속 꽉 잘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폴리우레탄이라는 걸 이렇게 발포를 시켜서 빵처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딱 보면 스폰지 같이 생겼는데 만져보면 딱딱한. 그리고 거기에다 만져보셨나요? 예, 저희 가서 다 만져봤죠. 예, 만져보면 딱딱한. 거기다가 이제 자작나무 플라이우드라는 자작나무를 붙이고 그 겉에는 이제 저희가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이 꾸불꾸불한 스테인레스 철판 그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LNG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 벽만 만드는 거를 오직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안정성을 되게 잘 따지게끔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수율을 높게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성형을 어떻게 하나 이제 공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술력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고압 초저온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 많이 필요하고 이 GTT라는 것의 인증을 받은 타입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중 앞으로 뭐 전망도 LNG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리스크 요인도 한번 다뤄보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익성 개선 의문이 좀 있는데 이 인도하는 선박은 줄고 이 건조해야 될 선박이 좀 늘어서 이 운전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어떤가요? 인도하는 선박 척수는 작년이 제일 낮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재료를 구매해 와야 돼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조금 나아진 부분은 저희가 수주도 또 더 많이 해서 네.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의한 현금 여력이 조금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주 받을 때 선수금을 일단 받나요? 예,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한 받죠? 10% 정도? 10% 정도? 예, 그렇게 많이 받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만들면서 만들기 전에 뭐 재료 사고 이럴 때는 있는 자금으로 쓰고 뭐 저희 한 20% 만들었어요. 그럼 20% 대금 받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중간중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스매칭이 나지 않고 쭉 하려면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건조도 계속해서 납품해서 또 잔금도 받고 이게 이제 선순환처럼 쭉 이루어지면 되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물량이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 구간이면 일단 재료를 사느라고 일단 현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전자금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맞고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작년에 뭐 유상증자도 실시했고 뭐
조선소 상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올해는 뭐 지금 당장 뭔가 또 자금을 확충하거나 막 이럴 일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건조하는 배들이 어쨌든 비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는 그래도 2021년에 나오는 실적을 끝으로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조금 적자가 축소가 되는 단계? 예, 건조량이 늘면서 아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빠른 업체는 한 4분기 정도면 영업 흑자 전환하는 걸 보실 거고, 뭐 연간으로는 모든 업체들이 아마 22년 대비 23년에는 흑자 전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수주도 올해가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 연초에 조선 업체들과 그 각종 조선 전망기관들, 뭐 조사기관들, 뭐 클락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모두 21년 대비 22년의 신규 수주는 한 20에서 25% 정도 줄어들 것 같다고 다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전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수주 선종의 종류가 컨테이너가 되게 월등히 확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도 이례적일 정도 수준의 많은 발주이다 보니 1년 대비 22년에도 컨테이너가 이렇게 계속 많이 나와주긴 조금 어렵다. 뭐 다른 선박들이 조금씩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작년 증분의 거의 70%를 컨테이너가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0% 정도는 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선업체들이 1년에 뽑아내는 양보다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주 잔량은 줄지 않는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저희가 예전에 막 조선업체들이 계속 증설할 때는 수주량이 줄면 갑자기 몸집은 이렇게 키워놨는데 수주를 하는 양이 줄면은 막 가격도 금방금방 내려가고 막 적자 나고 막 이런 그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량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 2월에 사실 1월에는 조선업체들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주 목표치에 대한 발표가 좀 영향이 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뭐 그래도 신조선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주면은 수주가 그렇죠. 조금 줄어드는 건 감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수주가 줄어들면서 이 조선 가격도 같이 떨어져주면 그러면 약간 시장이 이게 시장을 잘못 보고 있나라고 다시 관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태에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이 스위프트 결제망 지금 제재가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네. 언제 이게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내 조선사들이 러시아 쪽 비중도 있긴 있잖아요. 이 대금을 못 받을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프로젝트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이 러시아 프로젝트가 거의 다 LNG 관련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3사 중에서 가장 노출이 높은 업체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42억 불 정도의 노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19년에 LNG 캐리어를 5척 수주를 하고 20년에 10척인가를 수주를 했어요. 러시아의 네. 프로젝트로부터. 근데 이거는 저쪽 극지방으로 가는 막 사할린 막 이런 쪽으로 가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쇠빙 LNG 선입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조선업체가 계약 상대방이랑 문제가 생기면 그 선박의 소유권이 손을 떠나기 전까지 조선소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노멀한 배의 스펙이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LNG 캐리어를 원하는 선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거를 마저 건조를 해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시장에. 근데 쇠빙은 너무 특이한 지역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2019년에 수주한 선박들 같은 경우는 막 거의 건조도 됐고 막 납품하기 일보 직전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좀 크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조선소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이 계약을 그냥 파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노멀한 LNG 캐리어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갖다 팔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42억 불이라고 하지만 42억 불이 온전히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데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건조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금씩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수주를 받을 때 선수금을 10% 정도 네.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리고 진행 단계별로 돈을 받는데 그럼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이 많이 된 선박들은 이미 러시아한테 받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중간까지 받은 그럼 중도금이 그거를 있죠. 토해내고 다른 데다 파는 건가요? 그거는 저쪽에서 그 다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은 몰칩니다. 아, 갚는 건가요? 네, 선수금 전사가? 몰치고 네. 그 대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5억 불에 만약에 수주를 했다. 근데 이미 한 3억 불을 받았다. 예. 그럼 이제 2억 불만 회수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완공한 다음에 이걸 시장에 2억 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완공한 그렇게 다음에 해서 2억 불에 팔아.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 돈을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이거를 산 다른 제3자는 2억 불만 주고 그쵸, 이익이죠. 상당히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선박들이 이제 약간 줍줍하는 식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그냥 있죠. 5억 불짜리면 5억 불에 팔면 되지 않나요? 아, 그거는 또 그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항목이 있어서 이제 건드리게 되겠군요. 자녀 금액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선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온전히 다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는데 워낙 특이한 스펙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세빙선 같은 경우는 네.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한정적이죠. 그러네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가장 그 노출도는 크다. 노출이 크고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한 2조 가까이 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다 만들어서 완공된 상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일 거고요. 현대도 아주 소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계약이 재밌네요. 조선 계약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컨테이너선 수주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 2024년이 되면 이제 인도되는 컨테이너선이 과거 5년치 보다 한 2배 정도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인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가서 이 물동량이나 수요가 그에 못 미친다면 그러면 이 또 조선 업황의 또 하락 침체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의 운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전체적으로 상고하저이지만 요즘에 비수기의 운임이 하락하는 그 폭을 보니 올해까지는 그래도 강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 올해까지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까지는 1년에 한 100만 박스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캐파만 인도가 됩니다. 네. 내년부터 23, 24 연속으로 계속 200만 박스 이상 실을 수 있는 캐파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갑자기 당연히 선박이 많이 인도되면 시장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되게 큰 폭으로 빠진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모든 선종을 다 통틀어서 제일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제일 네. 스피드가 빠르고 정시성을 지켜야 되는 선종이라. 그래서 지금 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 탄소 저감 규제에 제일 민감한 선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박이 다 인도가 되는데 기존에 원래 돌아다니고 있던 그 컨테이너 선박들은 온전히 돌아다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못 다녀서 그냥 이 새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교체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시장이 공급 과잉에 의한 운임 하락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리면 물량이 없어서 막 운임이 와장창창 깨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1월, 2월 물동량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환경 규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네요.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5,580척 정도 있거든요. 컨테이너 선박이. 네. 근데 그런 환경 규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게 뭐 LNG 추진선 이런 걸로 발주가 되었거나 되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것들이 총 300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교체라고 한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공급 과잉을 안 겪을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러한 현대화된 선박을 투자를 안 해놓은 선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 가서 되게 장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려고 했다가 네네.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대우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산업은행이 원칙적으로 한 얘기는 이번에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과점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독과점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제3의 주체한테
팔아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 정도의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조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거론되는 후보는 없나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조선업계들 보면 저희 상장된 데 말고 조금 작은 조선업체 이런 업체들은 뭐 그 재무적 투자자 이런 분들이 엄청 달겨들어서 사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좀 매각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또 국방 관련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해외에다 매각하거나 이럴 수는 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안 된 게 아니라 무려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조선의 네. 최고 호황 때도 안 되고 조선의 최고 불황일 때도 매각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결국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원칙대로 또 내놓으면 되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도 조금 책임감이 너무 없는 그 매각 구조를 짜는 거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는 그냥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체제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해운사가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이걸 아예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자기네가 자금? 만들어서 운송까지 그냥 자기네가 해버릴 정도로. 실제로 그 덴마크의 AP 몰러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오덴세 조선소라고 자기 자체적으로 조선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도하는 신선종을 무조건 걔가 제일 먼저 만들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2005년 정도 이제 접고 한국의 이제 대형 조선 업체한테 아까 파트너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만드는 신선종을 발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그룹은 우리가 선박을 제조하는 것까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 이 조선업에 뛰어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 배송 정시성을 지키는 서비스업에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그쪽은 판단을 한 건데 이제 다시 그렇게 일관 체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있을까요? 네. 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자금력만 된다면. 네. 근데 주체가 같으니까 지금 그쪽도 지금 아직 오너를 찾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국조선해양은 참 이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있죠. 안 그래도 상장이 지금 몇 개 돼 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4개이죠. 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가 현대사무중공업이 올해나 이제 내년도쯤에 아마 상장이 될 걸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괜찮을까요? 일단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 시점이 윤곽이 잡힌 게 없는 상태이고요. 연초에 CEO 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에게 연내 상장을 사실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뭔가 스케줄이 나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주주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그 IMM한테 저희가 2017년에 투자를 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이었기 때문에 원래 올해까지 상장을 하는 게 상장 조건부 투자를 받는 거였었고요. 근데 그 기한을 2년 정도 저희가 딜레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까지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연기시킨 기한을 다 쓰면 그 기간 동안 사실 금융비용을 좀 많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이제 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올해 내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투자자와 뭔가 합의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상장을 뭐 안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의 보상을 주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대중공업 상장할 때가 워낙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제 안 좋았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현대중공업은 그 조선의 사업회사들 중에서 완전 대장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섹터에 투자를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안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한국조선해양의 비중을 줄여서 현대로 옮겨갔을 텐데 이번에 만약에 현대사무중공업이 상장을 한다면 이 비중을 또 줄여서 저거를 가져가야 될 정도의 차별점은 뭘까? 그리고 얘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시장이 공감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영향은 저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여파가 좀 미미할 것이다. 네네. 그래도 좀 이중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주주들이 그렇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대사무중공업은 어느 선박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죠? 사이즈는 그냥 현대중공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대형이고요. 네.
그 현대중공업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만 그 현대중공업이 H도크라고 해서 해양 전문 도크가 있는데 그거는 없어서 상선에 상당히 많이 그 전문화되어 있는 대형 상선의 전문성을 갖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 아니어도 이재명 후보도 사실 물적 분할 이중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우려를 했었고 관련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 계획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핑계로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융 비용은 그 투자자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겠죠. 그 투자자와 이제 현중그룹 사이에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빨리 이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도 빨리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제도 보완이 되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의 피해도 좀 최소화시킬 정도로 네. 이렇게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업종만 30분 가까이 네,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작년 9월에 오셨지만 그동안 또 할 말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업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부 해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해운 업종에서는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HMM이죠. 네, 계속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작년 어느 때부터인가 뭐 몇 달 계속 주가가 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2만 원대에서 2월 달에만 한 40-50% 급등을 했고 지금 3월 달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죠? 이유가 뭐죠? 작년에 주가가 고점을 찍은 시점은 5월입니다. 수급상으로 그때 MSCI 지수 편입건도 있었고 해서 네. 워낙 자금이 많이 몰리는 시기였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방에서 나타나는 모든 수치가 다 좋았어요. 물동량도 막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막 두 자릿수로 증가를 네. 하고 운임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고 막 이런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예, P와Q가 다 올랐죠. 근데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꺾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P는 계속 주구장창 올라서 오히려 4분기까지도 계속 올랐었는데 물동량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됐어요. 7월 정도부터. 그래서 두 자릿수로 막 증가를 하던 게 이제 그게 단순히 기고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물량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줄을 서 있으니까 도착하는 물량이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9월부터 마이너스 찍기 시작한 네, 건가요? 9월부터 네. 마이너스 찍기 시작했고 7월에는 이제 그로스가 확 다운이 되었었고 그러고 이제 올 1월에 발표된 물동량 성장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반등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운임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죠. 1월 7일 날 SCFI는 피크를 찍고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아마 8번 정도 발표가 됐을 텐데 1월 7일 날 발표된 거 이후로 연속 7번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1, 2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병목이 그렇게 심했으니까 이게 적어도 풀려가지고 원활하게 돌아다니면 이 뭔가 할증료나 이런 건 좀 덜 내기 때문에 분명히 빠지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병목 현상 풀렸더니 물동량도 별로 없었네 이렇게 되면 자 한 주에 거의 운임이 막 몇백 포인트씩 빠졌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몇십 포인트 정도 하락하다가 지지난주 운임이 한 124포인트 빠지면서 최대 낙폭이었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또 몇십 포인트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아까 뭐 다른 업종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선박의 중고 성과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저렇게 비싸게 중고선을 사도 이 운임으로 굴리면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올해는 상고하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만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들이 돈을 버는 그 기조가 그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뭐 한 해에 막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었고 올해도 더 벌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지금 아무리 희석 이슈가 있지만 그 시총이 그렇게 비싼 건가라고 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저희가 특히나 요 업종은
계절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넘어갈 때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거꾸로 타지 않는 게 좋은데 전쟁 이슈가 나면서 HMM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매도가 한 2%포인트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쟁이라는 이슈가 위험도를 확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목 현상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슈라서 저희가 함부로 그거에다가 대고 운임이 빠질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또 쇼커버를 해야 되는 그것도 있으신지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1, 2월에 좀 움직이는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HMM의 투자 의견 아직도 제가 리포트 제목을 기억하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였잖아요. 거기 한 작년 8월 정도에 그 의견을 내셨었죠. 9월에 여기 오셨을 때 그 네. 직전에 나온 리포트니까 네, 그 네.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의견이 좀 바뀌었나요? 저희는 4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는 상향을 했고요. 네. 일단 시즈널리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넘어가는데 조정을 이 정도 받았으면 여기에서는 더 내려가는 리스크가 있을까 아니면은 반등을 하는 거가 더 위험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을 만날 때 저희가 오직 사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만나지만 이 헤지 펀드 하시는 분들도 네. 만나기 때문에 이 반대 포지션 문의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이제는 매도하시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시그널을 좀 드리려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뭐 주가가 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운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태에서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되면서 물동량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병목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운 쪽은 좀 어떤가요? 해운도 이제 글로벌 더 대형 선사들이 이렇게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올해도 병목 현상 어쨌든 해소는 되지만 상반기 중에 천천히 해소가 돼서 완벽하게 해소되는 시점은 여름 정도가 될 것 같다. 여름이 되면 그럼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워낙 병목이 심했어가지고 1월, 2월 되게 비수기인데도 1월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좀 플러스고 2월도 일부 발표되는 포트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월쯤 되면 이제 기저효과, 기고효과, 그 코로나 시국에 겪었던 모든 그 이전에 일회성이 있었던 그런 효과가 다 끝나고 네. 진짜 리얼 그 물동량을 저희가 보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만약에 5%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Q가 죽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컨테이너선에 이어서 이제 벌크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페노션 대한해운도 2월달에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네, HMM과 같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좀 벌크선 선사들은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해당 화물이랑 연관이 깊은지를 봐야 네. 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이런 특수 금속 화물도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곡물을 대단히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의 그 수출 집중도가 되게 높은 편인데 네. 막 예를 들어서 이집트 막 이런 데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정말 많은 밀을 수입을 해가지고 뭐 식탁에 이제 그게 빵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부분이 끊기면 저희가 미국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호주 막 이런 데서 이제 곡식을 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절대량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마 밀 수출국 상위 5위 안에 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런 정도로 많은 양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집트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다가 미국으로 수입선을 옮긴다 그러면 평균 수송 일자가 7배 걸려요. 3일이면 올 게 22일이나 걸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배가 필요해지는 거고 네. 저희가 왜 철광석을 예를 들어보면 왜 호주에서 많이 중국이 철광석을 수입을 해오다가 더 먼 브라질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대형 벌크선 운임이 막 오르면서 BDI가 뛰어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중소형 화물선에 실려야 되는 화물들이 너무 수급의 그 수출선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는 그래서 벌크선의 수프라막스급 운임을 되게 강세로 가져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벌크선사들이 대형선을 가지고 시장에서 막 이렇게 운임에 연동되는 그런 베팅 영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선박을 여러 대 늘린 다음에 이 화물도 매칭시키고 저 화물도 매칭시키고 이렇게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형 중소형 선이 운임이 강세면 오히려
오히려 그 벌크 선사들의 어닝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선사보다는 앞으로는 좀 벌크 선사들이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컨테이너는 23년, 24년에 들어올 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는데 네. 벌크는 그게 없거든요. 작년에도 어찌되었건 과거 한 7, 8년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었는데 발주를 별로 안 해서 22, 23, 24, 25까지 계속 인도되는 벌크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고 수요가 조금 이렇게 이변이 중간중간 생기면 이제 그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운임의 추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앞서서 이제 LNG선에 우리나라가 거의 한 80% 이상 전 세계 수출을 가져간다라고 네. 들었는데 벌크선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괜찮나요? 벌크선에서 그냥 단순히 드라이벌크의 용선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선사들 중에 페노션은 거의 글로벌 탑3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NG를 수송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슈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국내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그 LNG를 많이 수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기 계약에 어쨌든 묶여 있는 것이긴 한데 만약에 가스공사가 이제 뭐 유럽에다가 우리나라에 수급돼서 들어오는 가스를 다시 재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1년에 어떤 배가 10항차 일을 하는 건데 쉬는 기간 동안 한 항차 좀 더 갔다 올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계약을 뭔가 더 성약을 한다거나라고 하면 어쨌든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LNG 캐리어를 운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상장업체 중에서는 지금 대한해운이 가장 규모가 크죠. 해운 업종 전체에서 뭐 탑픽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저희는 페노션 여전히 추천해 페노션으로 줍니다. 네. 보시는군요. 그러면 뭐 해운 업종은 이 정도 다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3부 항공업종까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섹터를 다루고 계시네요. 조선 하나도 벅찰 것 같은데 해운에다가 항공까지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네, 일단 항공 쪽에서는 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지금 오늘은 또 30만 명 넘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글로벌 대비 확산세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조금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국내보다는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 이 국제선의 회복은 해외 업종 같은 경우는 해외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많이 회복되는 단계인가요? 해외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그 국제 여객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막 눈에 띄게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뭔가 우린 이제 입출국을 좀 원활하게 할까 해라고 해도 상대방 국가도 뭔가 자가격리나 이런 규정이 없이 서로 이게 풀려야 저희가 이 매출이 일으키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이제 풀릴까 안 풀릴까 막 이거를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보면 베트남이 원래 입국자 자가격리를 1일로 했다가 갑자기 너무 좀 요즘 상태가 안 좋으니까 3일로 변경 막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단기 여행 계획도 세우기가 좀 애매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야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여객 쪽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뭐 회복이 되는 수준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제도 힘든데 이제 국내는 더 힘들겠네요. 국내는 그 대신 그래도 수요 자체는 되게 많이 차고 올라서 국내는 돌아다닐 때 저희가 격리를 하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도 이렇게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그런 시장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들은 그래도 비행기를 막 아예 운유를 하거나 막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여객으로 돌아다니던 정도만큼의 수요가 국내선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선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특히 제주도가 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터질 정도인가요? 네. 그럼 혹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제주 여행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들이 그 해외에 띄우지 못하는 비행기를 전부 제주도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공항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죠. 제주 공항이. 제주도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100% 연착되실 겁니다 아마 제주 공항에서. 그 정도 상황인가요? 네, 대단히 많이 뜨고 있어서. 그러면 국제선에서 많이 이제 매출을 깎아먹은 거를 이제 국내선으로 많이 회복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거라고 봐야 되냐면 저가 항공사 기준으로
최고에서 최저로 10분의 1 토막 났다가 밑에서 2배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5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다. 아직은 라고 멀었네요. 보셔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좀 뭐 증자 이슈라던가 이것도 계속되고 계속 있고, 나오고 있는 적자도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람은 아무 데도 줄인 데가 없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이. 근데 비행기는 반납 기한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이제 반납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20년보다 21년에 비행기가 조금 더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전체에 있던 비행기 중에 반을 반납하고 이 정도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고정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3분기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나는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올해 1분기는 지금도 비슷하게 못 띄우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비슷할 건데 심지어 비용은 더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또 적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비행기를 반납한다는 말은 이제 운영 리스로 쓰고 있던 거를 기한이 만기가 돼서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캐피털 사각 또 함께 되는 건가요? 가져가게 되면 네, 또 안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리스사가 그거를 또, 전문 리스사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리스사도 혹시 타격이 이 코로나의 타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래서 리스사들의 주가는 보면은 그 에어로캡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해외에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조금 많이 저점으로 내려갔다가 회복을 꽤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오히려. 이전까지는 회복했나요?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군요. 우리 매출 회복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막 조금 올라간 수준이 아니라 꽤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 M&A도 상당히 활발한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대형 항공사 중에서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는데 여전히 화물운임 쪽으로는 많이 커버를 해서 네. 네,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4분기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별도 기준으로 실적 보면 3분기에 4천억대 영업이익이 났는데 4분기에 7천억대 영업이익이 날 정도였었으니까 커버가 되는 수준을 떠나서 그냥 분기에 옛날에 여객도 하고 그 화물도 둘 다 했을 때 대비해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아마 난 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화물 전문기를 운영하는 아시아계에 있는 항공사들은 엄청 수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 물품 운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은 것도 있고 이제 해운 쪽에서 차질이 있으니까 이제 항공으로 대신 옮기는 수요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항공화물은 전체 화물 중에서 한 20% 정도는 사실 여객기를 타고 가는 화물도 있습니다. 근데 국제 여객이 활발하지가 않다 보니 그 비행기들이 못 다니니까 네. 화물을 날릴 수 있는 비행기의 공간이 더 줄었잖아요. 네. 근데 화물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이 계속 정량으로 이렇게 있어도 이걸 날라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자꾸 주니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이 자꾸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들을 기준으로 국제 화물의 양을 보면 양이 막 이렇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운임은 위로 솟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레버리지는 엄청 커진 거죠. 항공 화물운임 그러면 요즘도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추이가 좀 어떤가요? 1, 2월은 또 비수기여가지고 네. 좀 줄고 있고요. 화물 양도 그러니까 12월까지가 이제 완전 피크고 저희 홀리데이 시즌 전까지 뭐 연말에 막 보졸레 누보 막 이런 와인도 수송돼야 되고 네. 막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뚝 끊기고 나면은 1월에는 조금 좀 잠잠합니다. 요즘엔 좀 양과 P와 Q가 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항공 쪽으로는 매출이 잘 나오겠죠. 대형 화물 항공사는. 쪽으로는 뭐 그래도 예,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을 뭐 그쪽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해주는 수준이라고 보셔야죠. 그럼 오히려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더 길어지길 바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단순히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길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항공사 두 개 회사한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지금 승인을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현황이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이렇게 6개국의 승인만 남은 상태 맞죠? 네. 그럼 나머지 안 된 것들은 이제 무난히 통과가 될까요? 이게 저희가 조선업체들 기업 결합할 때처럼 뭔가 독과점 이슈가 불거질 정도로 한국의 이 두 개 항공사가 전 세계 항공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는 크게 문제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탑 티어 2명인데 네. 전 세계 항공사를 모아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한참 미달하는 그리고 상대국의 그 노선 뭐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또 이게 자국민들이 많이 타니까 그 나라의 인구수도 사실 이런 그 MS나 이런 거에 되게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무난하게 승인이 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정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해줄 때 또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추가를 넣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대한항공이 요 기업 결합 승인을 하면 40개 국내외 노선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M&A로 인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반납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일단 반납을 하라고 하는 기간이 1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나눠서 뭐 국제선 26개 그리고 국내선 14개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한 건데 그 신규로 들어오는 항공사가 저 노선 배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조건 없이 배분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노선을 배분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규 항공사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항공사 다 저가 항공사인데 뭔가 중장거리를 가져가려면 거기를 갈 수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비행기를 유일하게 갖고 있던 저가 항공사가 진에어거든요. 근데 진에어는 그 그룹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배분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 본인들이 그걸 배분을 받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받아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번에 A330 들여온 티웨이 항공과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 요 두 군데 정도가 중장거리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받아가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비행기를 하나 새로 들인다는 게 되게 큰 비용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신규로 노선을 놓으면 그 현지에서의 판관비와 이런 게 아예 새롭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선을 놨는데 막 적어도 75% 이상 타야지 이익이 나는 BEP인데 그 BEP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까먹는 구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항공이니까 아시아나가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쪽에서 수요가 얼마가 나오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배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서 받아올 수 있는 역량만 되면 그 회사한테는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과점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이 다 수익 노선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배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둘이 그래도 유지를 하고자 하는 정도 수준으로 밖에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까지 잡은 이유는 그 역량이 차는 데까지 아마 좀 걸리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그러니까 좋은 수익 노선이었는데 이제 이게 배분돼서 좀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남아있는 원래 그 노선이 투입되고 있던 기재와 이 자원을 가지고 어디 다른 새 시장을 개척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긴 한데 이게 지금 당장 이 배분해 줘야 되는 측과 배분을 받아갈 수 있는 측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정도의 이제 그런 발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기사로 듣기에는 이제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렇게 40개나 노선을 반납해야 되면 차라리 인수를 그냥 철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사결정도 고민은 한번 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좀 이 시너지를 좀 많이 방해할 정도의 이 많이 반납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10년에 걸쳐서고 뭐 당장에 큰 타격을 받을 이슈는 좀 아닌가 몇 개나 보네요. 가져가겠어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렇죠.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대형 항공기를 또 신규 도입하는 LCC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크겠네요. 그래서 대형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는 티웨이 항공 유상증자를 제일 일찍 발표한 바가 있죠. 그것도 연관이 있군요. 네. 티웨이 항공이 2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발표했습니다. 네. 항상 이 LCC들의 유상증자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마지막일까요? 티웨이? 만약에 또 오미크론처럼 뭔가 원활하게 지금 내 기재를 다 못 굴리는 이벤트가 또 발생한다. 그러면 마지막 아니죠.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유상증자들을 막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세 번째였으니까, 그때는 저가항공사들의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주를 좀 사셔서 신주를 받으면 그게 단가가 이제 낮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낮게 하고, 그때 이제 약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유상증자를 발표할 때도 별로 주가가 조정을 또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을 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만약, 그러니까 티웨이가 시작을 했지만 전 티웨이로 끝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왜냐하면 작년에 마련했던 자금이 딱 1년 정도 필요한 자금이었었기 네. 때문에 시간이 또 지났고 분명히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 발표를 할 텐데 모든 유상증자에 이번에 다 참여하시라고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LCC 중에서 제주항공만큼은 유상증자가 필요 없을 거다 이런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동의하시나요? 기한 자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기한 자금을 받은 금액 정도가 또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기간 유예를 주는 수준이긴 한데 아마 그 자금 받고 1분기 정도 영업만 해도 다시 부분 자본 잠식 뭐 상반기 정도에 다시 저희가 봤을 땐 부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추가로 그럼 예, 제주항공도 그래서 안심할 아마 상태는 아니다. 뭐 그냥 조금 더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또 뭔가 자본 확충을 위한 꼭 그게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구체 투자를 받던 뭐 어떤 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LCC들은 아직도 좀 투자를 선택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여전히 하이 리스크입니다. 네. 그럼 혹시 LCC 중에서 탑픽으로 선정하신 거는? 저희는 티웨이 항공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일단은 비행기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 대수 기준으로도 한 중간 정도 수준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중단거리 가는 부분에 대한 원활한 이 플라이트가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형기를 도입하는 걸 무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들여왔는데 이제 운수권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조금 외부 환경적으로도 나름 유리한 국면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요? 저희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추천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닌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의 주가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전 절반은 다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도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한국의 항공사들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높아져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지원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서 받았던 그 지원을 다 해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땐 돈을 뿌려야 되는 회사가 아니라 잘 잡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일단 지원을 해서 유상증자로 돈을 넣어주는 구조일 거고 네. 그 통합 LCC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들고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가장 적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은 가장 높겠네요. 네, 대형 항공사들이니까 또 화물 전용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닝도 좀 안정적인 편이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네. 델타항공만 보더라도 리오프닝 때문에 올랐던 게 거의 뭐 도로 다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네. 국제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 러시아 사태 이후로 좀 유가가 엄청나게 유가가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오늘은 그래도 전일 대비 좀 한 10% 정도 떨어져서 WTI 기준으로 한 110불 정도인데 이게 한 126불까지도 치솟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이 비용 상승 우려도 이 대형 항공사들한테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형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 항공사도 다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유가가 100불 됐을 때 네. 그때 막 그런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항공사들 중에서 전체 영업 비용 중에 제일 유가 비중이 높은 항공사가 38%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굉장히 유가가 큰 100불만 돼도.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료 할증료로 커버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가가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상쇄시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유가가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거는. 네.
일단은 110불까지는 안정받았지만 그래도 110불이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네, 수치잖아요. 110불은 사실 항공사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치이고요. 네. 그러면 유가가 일단 좀 안정이 돼야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항공주도 참 도대체 언제 회복될까 하는데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뭐 오미크론 터지고 러시아 사태 터지고 유가 오르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안 도와주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네. 그럼 도대체 참 이거는 되게 러프한 질문이지만 언제쯤이면 이 항공 여객 수요가 다시 예전처럼 100%까지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오를 때는 이제 뭐 선거가 끝나기도 했고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간을 제한하고 뭐 방역 뭐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가 계속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오늘 많이 오른 거라고 저희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래블 버블 그래도 그 사이에 저희 그때 만났을 때는 사이판만 트래블 버블 상태였는데 네. 싱가포르도 지금 트래블 버블이고 이제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그냥 이제 들어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상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만약에 이제 좀 풀기로 결정을 해서 뭐 제일 빠르면 여름 정도가 되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 정도면 항공사들이 이익이 날 만큼의 수요가 나오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여름이면 얼마 안 수준이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노선을 풀어야 돼요. 지금 풀어서 그게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지나야 여름이 되면 저희가 왜냐면 사이판도 풀었을 때 7월에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요거 다니니까 좀 살만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11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풀어서 여름에 예약을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면 진짜 빠르면 여름인 거고 아니면 또 겨울방학 시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참 또 계속 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오늘 30만 명이 넘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는 가도 상대방 국가에서 오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그냥 외국은 보니까 야외 다닐 때는 이제 마스크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무뎌진 게 아닌가 싶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20만 명, 30만 명 감흥이 없잖아요. 나와도 그냥 그렇죠. 이제 다 한 번씩 네. 걸려야 끝난다. 걸려야 이런 마인드가 끝나겠다 됐죠. 이런 생각이니까 다 글로벌이 다 그런 마음으로 거의 가고 있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과연 굳이 입국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풀리면 또 한 방에 풀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가 너무 힘들죠. 네. 그렇죠. 사실 이 주가 얘기만 했지만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 같은 것도 생각하면 빨리 이제 항공사들도 많이 업황이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리시게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큰 변화가 오면 또 한번 네.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1부 조선부터 2부 해운, 3부 항공까지 정말 넓은 섹터 좋은 공연 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구독자 여러분께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